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정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선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명지 역할을 맡은 박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현성 역할을 맡은 김남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해수 역을 맡은 문우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지은이 역할을 맡은 정민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각색하고 연출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김혜란 작가 다 아시겠지만 그 바깥은 여름에 들어있는 마지막 소설이에요. 근데 에란 씨랑 저랑 2017년도에 11월에 바르샤바에서 그 에란 씨는 레지던스 때문에 왔고 저는 그 김희정 감독 특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문화원에서 초대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르샤바에서 받은 책이고 책 안에 있는 에딘버러를 이제 바르샤바로 바꿨는데 그래서 참 그때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책을 받았거든요. 근데 입동부터 첫 소설 입동부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보다가 나중에 2020년 정도 돼서 저랑 계속 작업하는 유병옥 대표가 감독님 이거 감독님 결이랑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시냐 이래서 그때 보고 다시 읽어보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결정하게 됐어요. 네, 사실 김보라 배우는 제 영화 청포도 사탕이라는 영화에서 그 죽은 여은이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보라는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제 보라가 너무나 기특한 게 역할의 크기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보라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줬을 때 자기한테 간호사 역할을 하라고 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간호사는 역할이 정말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왔는데 의사예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라가 너무 고맙고 자우림의 기타리스트 이성규 배우는 이전에 프랑스 여자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고 사실은 그 전에 13살 수아라는 영화에서 영화 음악을 담당을 했었어요. 이성규 김진만이 김유나 씨가 배우를 했었고요. 그때 인연부터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번에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뭐 프랑스 여자에 나왔던 송영규 배우는 고등학교 때 친구고 연극 같이 했던 친구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멀티로 막 계속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나와주고 이렇게 재밌게 작업할 수 있게 친근한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에피소드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가지고 에피소드는 저희가 광주랑 바르샤바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광주에 김나미 씨는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바르샤바의 전석훈 씨는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선 씨가 전혀 다른 두 남자 캐릭터들과 다른 도시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촬영할 때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김나미 씨 안 만나려고 한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정석호 배우는 또 그런 명언을 남겼죠. 나는 광주에서 하선이랑 사랑을 진하게 할 테니까 남해는 너는 바르샤바에서 알아서 사랑을 해라. 근데 우리 사랑이 더 값질 것이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되게 인상이 남아요. 네. 일단 감독님의 전작 프랑스 여자를 너무 잘 봤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감독님이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봤었어요. 그런 작품이 많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언젠가 저분하고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시나리오를 보기도 전에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원작을 읽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니까 역시 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 없던 게 처음에 감독님한테 저한테 왜 이런 배역을 주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전참시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몇 년 전에 죽은 동생의 이름을, 저는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이름을 쓰거든요. 저희 동생 이름이 편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장면이 예능에 나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감독님이 되게 눈여겨보시다가 이런 명지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준비할 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고, 근데 저도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작품 덕분에 제가 원작을 읽고 정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오랜만에 막 울어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작품을 하면서 뭔가 치유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작품이 됐습니다. 나레이션은 저는 이전의 영화에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레이션. 왜냐하면 설명적일 수 있고 이런데, 이 영화는 원작의 힘도 있고요. 원작에 너무 좋은 말들, 그 명지의, 그러니까 명지 1인칭 시점처럼 명지의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들을 좀 넣고 싶었고, 특별히 저는 뭐 쇼팽의 얘기를 할 때나 뭐 죽은 자의 심장을 가져오는 일, 이런 말, 그런 말이, 박하선 배우의 목소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하선 씨의 살짝 저음의 저 목소리에 이런 고통인데 담담하게 말하는 이런 말들이 좀 얹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레이션과 편지와 좀 이렇게 같이 엮인다고 해야 될까요? 편지는 누군가를 향해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레이션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마치 또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좀 묘한 느낌의 것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아마 저 혼자 쓰는 작품이면 나레이션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김예란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 말들을 좀 살리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서 나레이션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짧은 단편 소설이죠. 그래서 이게 장편이 되려면 뭔가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소설을 읽다가 지은이가 권도경 선생님 사모님한테 쓴 편지 중에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선생님, 사모님의 번호를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지용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라는 한 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지용이 친구가 되게 떠올라졌어요. 이 연락처를 어떻게 얻어냈을 것이며, 얘는 이 연락처를 가지고 어떻게 줬고 편지를 거기에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연결하는 친구의 어떤 다른 세계, 원작에 전혀 없는 그 부분을 하고 싶었고, 이전에 김혜란 작가랑 개봉전 GV를 했어요. 그래서 에란 씨랑 둘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왜 감독님은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했을까라고 김혜란 작가가 스스로에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선물 같은 말을 저한테 줬는데, 죽어있는 것들은 다 멈춰져 있는 것들인데 스케이트보드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굴러가면서 이렇게 놀듯이 재밌게 살아라 라는 느낌의 유품을 준 것 같다. 그걸 저는 감독님한테 선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역시 문인의 말은 다르구나. 나는 그냥 동적으로 보이려고 스케이트보드를 썼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걸 문인은 선물처럼 저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의 동적인 이미지가 되게 중요했던 게, 명지의 애도는 조금 누워있고 혼자서 생각하고 시리랑 대화하고 이런 식의 조금 멈춰있는 것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멈춰있는 몸과 움직이는 몸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구분을 좀 지으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떤 미래다, 이 아이들이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을 좀 담아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해수, 특히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곳이 광주의 5월 민주광장, 분수대,
우리가 다 시위 사진으로 봤던 그곳을 지나가고 해수가 그렇게 지나갈 때 명지는 바르샤바의 그 거리를 또 그 역사적인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좀 발전시켰어요. 예, 그래서 원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저 혼자 프랑스 여자 쓸 때 3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기쁘게도 잘 이야기가 풀려줘서 역시 원작이 있는 소설을 영화화해야겠다 앞으로. 그러면서 앞으로도 좀 많이 매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원석이는 사실 폴란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그냥 하고 싶었고요. 그거를 받기 전에 일단은 폴란드 촬영이라는 걸 알고 그럼 무조건 하겠다. 대본은 나중에 주셔도 된다. 그래서 대본을 봤죠. 대본이 너무 또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행도 많이 못 다녀보고 유럽 여행도 많이 못 가봐서 이번 기회에 폴란드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연기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근래에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정상인이었어요. 그나마 정신도 말짱하고 정신 상태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지도 않고 가장 정상적인 따뜻한 사람이어서 약간 눈치가 없지만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대사를 열심히 외웠어요. 일단은요. 대사가 좀 많아서 대사를 조금 입에 좀 많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하선 씨를 만나면은 그 타국에서 주는 그 묘한 새로운 이미지들과 그 기운들 그리고 하선 씨하고도 많이 맞춰보지 못했을 때 그 낯설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좀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관계 형성만 조금 많이 생각을 해두고요. 대사를 좀 많이 입에 붙여놓고 현장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좀 준비를 하고 폴란드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문우준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요? 저는 일단 그 같이 하는 우리 누나랑 형이랑 같이 준비할 때 항상 영화나 드라마나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대사가 자꾸 익숙해지고 약간 딱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과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고 해수에 대해서 또 스케이트보드가 또 매기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감독님과 또 상의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민주 배우님. 저는 읽어봤는데 너무 슬프길래 그리고 되게 상황이 무겁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잘 해볼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랑 그 일기도 써오면서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재원 훈련도 그렇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시리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혹시 오늘도 시리가 울렸나요? 저희 때도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죠. 왜냐면 시리랑 대화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많은 작품에서 시리랑 대화를 하기는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익숙하긴 해서 평소에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신은 정말로 존재하나요? 아마 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대사 하나하나가 어렵지만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정말 해볼 법한 질문이구나. 물을 사람이 없구나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 대화할 사람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한테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저 안에서 답을 찾던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소문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질문의 답을 구한다기보다 좀 계속 혼자 뭔가 답을 찾던 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답답해서 시리한테까지 기대면서라도 이 답을 찾고 싶지 않았을까. 가끔 시리가 진짜로 늘 오답을 하긴 하지만 진짜 명답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친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촬영을 하면서도 진짜 시리가 대답을 해준 적도 있었고 그런 의미로 찍었던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 글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누군가 죽거나 뭐 같이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일주일 내내 울고 정말 눈밑이 빨개질 정도로 울고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제가 14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죽고 뭐 동생도 죽고 이랬는데 좀 마음 놓고 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일이 있었고 뭐 아이도 키우고 있고 현실이 너무 다가오니까 이게 마음껏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 작품 원작과 대본을 보고 저희 이렇게 옷 방이 있어요. 굉장히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그런 작은 옷 넣어놓는 그런 칸막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 시나리오를 읽고 대본을 읽다가 정말 거기서 오랜만에 울고 나서 되게 시원하고 위로도 받고 딴 게 아니라 그 편지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 동생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고맙다거나 뭐 사랑한다던가 뭐 미안하다던가 그런 말을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안 좋은 적이 근데 그 편지를 그 편지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뭐 누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뭐 잘 먹고 그게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 편지로 저는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과 출산으로 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더 확장이 된 것 같고 전에는 몰랐던 그런 뭐 엄마의 역할이라든지 뭐 부부, 뭐 부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이 생긴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저는 재밌으면 하는데 그냥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와닿고 재밌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첫 회사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때 뭐 영도달이라는 작품도 하고 독립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힘들었어서 회사에서 좀 지양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많이 또 그런 영화 말고도 뭐 노출에 있어서도 우리 영화에서도 조금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불편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못했었어요 마음껏.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엔터 사업을 접고 나서 딴 회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삐가 풀렸고 그러면서 다시 뭐 작은 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저 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아주 좋아하시진 않지만 하라고 지원도 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뭐 샤워하는 씬 같은 거에 있어서 저는 샤워하는 씬은 정말 영화에서는 많은 영화를 시네타운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샤워하는 씬에서는 정말 샤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여기 바스트까지만 나와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감독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저 샤워하는 장면에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바뀐 부분도 있고 좀 영화를 할 때는 그렇게 안 보였던 모습을 제가 이제 19년 차인데 굉장히 새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질릴 때가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처음 가본 그 나라여서요. 그 바르샤바가 영어로 써 있어도 영어로 안 써 있죠. 거기 폴란드. 그래갖고 여기가 바르샤바가 맞는지도 처음엔 몰랐고 그 폴란드 국제공항도 쇼팽. 전 그 쇼팽이라는 단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 폴란드 이게 뭔 공항이지 갖고 다 낯설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분들이 정말로 인심이 좋으세요. 그래갖고 지나다니면은 눈인사도 잘해주시고 저희 촬영하는데 정말 협조도 많이 잘해주시고 확실히 그 예술적으로 많이 문화가 발달이 된 나라라서 그런지 저희 촬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촬영이 없을 때 거기 바르샤바 국립대학교를 저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거기 안에 학생들 수업하는 소리도 밖에서 좀 들어보고 그랬었죠. 그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니까 둘이 뭐라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어디 가냐고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알려주셔서 화장실 가서 친절히 또 일도 보고 이 나라가 따뜻하구나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 때 놀고 촬영할 때 촬영하고 그랬죠. 밥도 맛있게 먹었고 그랬습니다. 예, 저도 부럽습니다. 한 번쯤 한번 그 여행 삼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날씨도 좋고요. 그렇게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데 좀 서정적이면서도 옛 것과 신 것이 잘 섞여 있으니까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편지 중에 권노경 선생님이 우리 지용이 손을 잡아주신 마음에 대해 저는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대사를 치는데 그 대본을 볼 때도 대사를 할 때도 약간 그게 편지 기나긴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가장 마음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문우진 배우님.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 나레이션 할 때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지용에게 하는 말이었죠. 네네네. 예. 이게 지웅이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뭐 마음은 뭐 많이 도와주고 싶고 지은이 누나 제아도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많이 힘드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런 대사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남일 배우님. 그 명지가 끝까지 말 안 해주고 그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저는 사실 그 대본을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어요. 나는 친절하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좀 억울했거든요. 실제로도 하선 씨가 좀 저를 피하는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억울했었는데 그 말해주지 그랬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되게 와닿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또 말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삶에 뭔가 난지더라고요. 말을 다 해줘야 아나,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되나 그걸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피해 다녔다는 그 부분은 폴란드에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찍고 싶어서 저는 그 딱 촬영날 만나고 싶었는데 우연히 도착하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여서 안 돼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그거를 피하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외에 또 그 아침마다 제가 숙소가 다 갔었거든요. 모든 스태프들이 배우들은 아침마다 조식 먹을 때마다 마주치거든요. 그때마다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한국 배우라고는 둘밖에 없었을 텐데 아마 밥 먹을 때라도 인사하고 밥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밥도 같이 안 먹고 저희는 떨어져서 같은 촬영하는 배우끼리 떨어져서 밥을 먹고 현장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저희는 그런 촬영 방식을 좀 써봤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저는 그 장면을 정말 반갑게 하고 싶었어요. 그랬고 감독님은 이해해 주셔서 좀 지켜주세요 남희 씨라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한 게 아니라 너무 친화력이 좋으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화를 위해서 피해 다녔고요. 지금은 그래서 잘 지내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대사는 저는 어제 다시 대본을 보면서 오늘 뭐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그 맨 앞에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사히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슬프고 그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문구가 제일 와닿았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게 된 게 좀 많이 슬픈 것 같더라고요. 네, 저부터 하자면은 사실 책을 읽었을 때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진짜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도 또 없더라고요, 인물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책이랑 대본이랑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가장 단짝 친구였던 지용이를 잃었다는 그 생각을 진짜 했을 때 그 아픔이랑 상실감이 되게 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픔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혜수가 막 그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사실 원작은 읽어보지는 못했고 감독님과 많은 대화 주고받으면서 캐릭터는 혜수는 어떤 캐릭터인가 막 그렇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남희 씨는 좀 다른 이야기 속의 사람이어가지고 바르샤바에서 남희 씨가 그 처음에 만날 때 이름 부르면서 너 여전하구나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어색하면서도 그 뭔가 여러 서사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의상을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 그 파란색으로 하고 문도 파랗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다 파래야 되지? 뭐 촬영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 등장이랑 그리고 좀 놀랬던 건 김남희 배우의 점에서 연기에서 그 뒤에 둘이서 그 잠자리에서 성공을 못하고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성공을 못하고 그 둘이서 하는 대화가 제가 좀 컷을 많이 나누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찍어서 어떤 이제 TV에 익숙한 배우들은 와서 진짜 놀래거든요. 진짜 여기서 안 자른다고? 여기서 커트 안 한다고? 막 이런 배우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있었는데 굉장히 길게 호흡을 가지고 그 말들을 하는데 제가 프로필로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잡아서 둘 다 그렇게 그리고 마스터를 찍어놓고 이렇게 따고 이런 방식을 하지 않거든요. 좀 찍고 이 다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그것이 영화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호흡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진짜 새벽에 찍었죠. 근데 밤에 찍었는데 밤에 그 어둡고 밖에 진짜 뭐 새소리 같이 막 이렇게 나는데 뭔가 이 둘의 이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뭐 하선 씨 명지는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한 장면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마지막에 하선 그 명지와 지은이와 혜수가 다 같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를 보는 장면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우가 그 얼굴을 해낼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 하선 씨가 혼자 바르샤바에서 이렇게 혼자서 하는 그 장면들, 시리랑 대화하고 이럴 때 그걸 버텨주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폴란드 촬영은 촬영 감독이 달라요. 한국 촬영은 한국 촬영 감독이 했고요. 폴란드 촬영은 폴란드 촬영 감독이 찍어가지고 뭔가 그 유럽적인 느낌과 함께 그 안에 그림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그 이상하게 물론 대화씬이랑 뭐 여러 씬들이 있지만 혼자서 남겨졌을 때 그 시간을 견디는 느낌? 뭐 이런 깊이감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저녁에도 다시 영화를 볼 건데 너무 다시 기대가 되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전소코 배우가 여기 없어서 석호 씨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해맑고 행복한 그 과거를 전소코가 해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배우의 장점이고 또 우리 영화에 너무 잘 어울렸고 거기서 하선 씨랑 너무 짓궂게 장난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금의 슬픔이 좀 더 배가 되는 느낌?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혼자구나, 혼자 남았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잘 해내서 석호 씨가 그 밝고 장난꾸러기 같은 원래 석호 씨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되게 잘 살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도시성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에란 씨랑은 이전에도 알았기 때문에 그 바르샤바에서 만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제가 조선대 문예창작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특강을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초대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작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에딘버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에란 씨가 에딘버러는 축제의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세월호 그 사고가 있고 그 에딘버러에 한 달 만에 갔어야 되는 그 일이 있었대요. 그 레지던스 같은 거였던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 사고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에딘버러에 있는 자신 그리고 장미색 비강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실제로 자기가 느꼈던 것이어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그때는 되게 그때 벌어진 일을 바로 썼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고도 또 많은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썼던 소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르샤바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 트라우마의 도시고 이 도시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재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폴란드 우주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나라예요. 말도 제가 잘 알고 그곳에서 제 젊었을 때 제가 거기에 7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종류의 감독인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을 막 상상을 한다기보다 제가 아는 곳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종류의 감독이라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한 7년째 살고 있는 곳이 우연히도 또 광주라는 곳이고 광주는 또 굉장히 트라우마의 도시고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원작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도라는 것이 바르샤바에 지금 보신 장면이 8월 1일 봉기일 그날 찍은 거거든요. 실제로 가서 저희는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적을 울린다. 사람들이 서서 멈춘다. 이것만 알고 촬영을 준비해서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란 게 5분 넘게를 계속 경적을 울리는데 그 울리는 것과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이 도시가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애도하고 있는가 도시 전체가 이거를 저희 스태프들도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 스태프들도.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걸 주의 깊게 그곳에 있어 본 스태프이 많지 않아서 그 시간에. 근데 그렇게 여전히 애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영화에 그렇게 저희 영화의 마지막 촬영 날이 8월 2일이었고요. 그리고 혜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쭉 지나가는 그 광주의 곳곳이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인데 이거를 막 억지로 푸시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곳이야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은 광주는 너무나 다 알고 있고 의미가 풍부한 곳이라서 좀 그냥 여전히 거기는 그냥 일상이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분수대 누구나 그 시위 사진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 표식이 있는 그곳을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분수가 평화롭게 있는 그곳을 꼭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애도라는 것을 좀 개인의 슬픔과 개인의 애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것을 확장하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설명하거나 푸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실제로 저긴 저런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김혜란 작가랑 그때 얘기할 때도 에란 씨는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날 저렇게 묵념을 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알게 됐고 이렇게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바르샤바와 광주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뭐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주문진 같은 제 영화는 본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 영화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첫 번째 아이라는 영화를 끝내놓고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영화를 해도 되나? 주인공을 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저희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시사회라는 게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인데 내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민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오빠 내가 이렇게 계속 영화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해도 되는 걸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네가 했던 영화는 다르잖아. 왜냐면 그냥 작은 돈에 뭐 정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너는 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굉장히 그저께가 힘이 됐는데 그렇게 제가 했던 영화들을 알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순간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런 비슷한 이런 명지 같은 아픔을 겪었을 때 사실은 저는 누구의 말도 사실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 아픔을 해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오늘처럼 가끔 이렇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 방법을 몰랐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접하고 굉장히 치유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같이 이렇게 이 아픔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저처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울고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는데 목이 자꾸 메이는 게 나이를 먹어서 목이 자꾸 메이는 거거든요. 한국 영화 굉장히 위기다, 뭐 지금 극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도 굉장히 걱정인데 사실은 프랑스 여자라는 전작이 코로나 그 시기에 딱 개봉을 했는데 정말 2만 명이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거 한 번만 보진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2만 명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봐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극장에 정말 어려운 걸음하고 와주신 관객분들이 계셔서 그 영화가 있어서 이 다음 영화인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도 찍은 것 같고 이게 만든 사람으로서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런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단지 이 영화를 몰라서 못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와주신 기자분들이랑 좀 잘 그걸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심지어는 그 바르샤바 그 폴란드 스태프들 지금 계속 페이스북 메신저로 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폴란드 상영은 언제 할 거냐. 그래서 폴란드 상영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소문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좀 같이 느끼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영화를 볼 때 사실 저도 처음 볼 때 연출도 너무 잘해주셨고 연기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면서 봤던 영화고요. 가고 싶으신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 찍고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제 연기가 어떤가 막 그런 관찰도 하면서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딱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와닿더라고요, 감정들이.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따뜻한 마음으로 극장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좋은 내용이니까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감 많이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정말 그냥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일을 하면서 뭐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지만 진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힘을 받을 때가 진짜 많아요. 뭐 아침에 출근길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